안녕하세요. 2025년의 정말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저희는 2026년, 그러니까 바로 내년부터 우리 보험 시장의 지형을 바꿀 아주 큰 변화들을 미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손에 자료들이 좀 있는데 보니까 새로운 규제도 있고 인공지능이 바꾸는 상품 트렌드도 있고요. 또 보험업계의 그 숨겨진 위기까지. 맞습니다. 이 정보들이 당신의 자산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오늘 그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줄다리기가 아닐까 싶어요. 줄다리기요? 흥미로운데요? 네, 한쪽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제 소비자 보호라는 밧줄을 탕 땡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이 비용 통제라는 밧줄을 땡기고 있죠. 아, 그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힘겨루기 속에서 당신이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찾도록 돕는 것. 그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줄다리기의 첫 번째 현장으로 바로 가보죠. 당신의 지갑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변화, 바로 소비자에게 유리해지는 제도들인데요. 특히 제 눈에 띈 게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아, 네. 근데요, 이게 사망 시에 유가족을 위해 남겨두는 돈이잖아요. 이걸 미리 당겨 쓴다는 게 자칫하면 원래 목적을 해치고 정작 필요할 때 남는 돈이 없어지는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우려이자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실제로 이 제도는 양날의 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핵심은요, 종신보험의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죽은 뒤 가족을 위한 사후 보장, 이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요. 네. 이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살아있는 동안 나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생전 자산 관리 기능이 추가된 거죠. 아하,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한 돈으로도 쓸 수 있다. 맞습니다. 은퇴 후에 소득은 없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을 깨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가족에게 돌아갈 돈의 일부를 현재의 내가 쓰는 거니까요. 신중한 재무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군요. 덧붙여서 연금 수령할 때 세금도 4%에서 3%로 낮아진다는 소식도 있네요. 1% 차이가 작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연금은 10년, 20년 아주 장기적으로 받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이 1%의 차이가 복리 효과랑 만나면 수십 년 뒤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떻게든 노후연금의 실질 수령액을 높여주려는 그런 정책적 의도가 담긴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산이나 육아로 소득이 확 줄어드는 시기에 보험료 납입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제도, 이것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많은 젊은 가정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네요. 맞습니다. 인생에서 현금 흐름이 가장 빡빡해지는 특정 시기를 정확히 겨냥한 매우 현실적인 제도죠.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 혜택이 모든 상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가입한 상품도 내년에 출산하면 납입류에 가능한가요? 이렇게요. 미리 확인해둬야 할 부분이군요. 네, 만약 해당이 안 된다면 앞으로 보험을 고를 때 이런 유연한 기능이 있는지를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소식, 일형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생명줄과도 같은 응급약, 글루카곤에 드디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지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27만 원에 달하던 약값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심리적 안정감. 네. 일용 당뇨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저혈당 쇼크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거든요. 이 응급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불안감을 크게 덜어줄 수 있죠. 환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아주 의미 있는 정책 변화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판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가입의 공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픈 적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 결정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자료에 나온 KB손해보험의 3번 호씨 플랜 같은 리스크 재분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3번 호씨라는 숫자, 이거 혹시 무슨 암호 같은 건가요? 하하, 맞습니다. 일종의 암호죠. 제가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3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가? 10은 10년 이내에 암,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5는 5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을 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아, 기존 유병자 보험이 이 질문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예, 아니오로만 판단했다면 이제는 이걸 세분화해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 5년 내 입원 기록은 있지만 암 진단 기록은 없는 사람하고 둘 다 있는 사람하고 위험도가 다른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유병력자라는 하나의 큰 그룹을 더 잘게 쪼개서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보험료를 매기겠다는 거군요. 확실히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거요? 그렇게 되면 건강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나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는 분들은 보험에서 더 소외되거나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종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새로운 방식의 딜레마예요. 보험의 전통적인 원리는 위험의 전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모아서 소수의 불행을 겪은 사람을 돕는 사회적 연대에 가깝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집단의 위험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죠. 그 결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노력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라는 개인의 책임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흐름이 가속화되면 질병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보험이라는 안전망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윤리적 질문에 반드시 부딪히게 될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또 새로운 사회적 질문을 던지는 셈이군요. 이런 변화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11리터라는 스타트업이 스마트폰 사진 한 장으로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를 97.6% 정확도로 진단하고 그 결과로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제 제 스마트폰 카메라가 수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시대가 온 건가요? 바로 그것이 인슈어테크가 가진 파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슈어테크. 네, 반려견 질병 중에 가장 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슬개골 탈구라는 명확한 리스크를요, 사진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접근성 높은 진단 도구로 조기에 발견하는 거죠. 아, 그리고 보험료 할인이라는 확실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보호자의 행동을 유도합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은 조기 진단으로 건강을 지키고 보호자는 의료비랑 보험료를 아끼고 보험사는 미래의 큰 손실을 예방하니까요.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득이네요. 네, 이것이 바로 보험의 미래 방향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난 뒤에 돈을 주는 사후 처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위험 발생 자체를 막는 사전 예방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비자에게 좋은 소식과 흥미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한편 자료의 다른 한쪽에서는 보험사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2025년 순이익이 15.2%나 줄고 본업인 보험 판매로 벌어들인 이익은 30% 넘게 급감했다고요. 그렇다면 보험사들이 처한 이 위기,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줄다리기가 가장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아, 수익성이 악화된 보험사들이 밧줄을 자기 쪽으로 당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손실이 큰 상품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보상심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유도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해서 나가는 돈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겁니다. 잠시만요. 5세대 실손 보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전 세대랑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보험사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이 5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쓴 만큼 더 내는 구조라는 거예요. 쓴 만큼 더 낸다? 네, 4세대까지는 내가 병원을 많이 가던 적게 가던 보험료가 거의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5세대는 다릅니다. 1년간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음에 보험료를 깎아주고요. 반대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최대 300%까지 할증합니다.
와, 300%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막고 손해율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전환을 강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데 나중에 보험료 오를까봐 치료를 망설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양면성이 뚜렷한 제도입니다. 이런 보험사의 압박이 결국 다음 기사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에서 보험금 지급하세요 라고 조정을 해줘도 보험사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소송을 걸어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요. 이건 소비자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과 거대 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아, 권고일 뿐이군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정안을 따르는 것보다 소송으로 가서 시간을 끌고 소비자를 지치게 만드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거죠. 개인은 시간과 비용, 정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메타리치의 이윤화 지점장 같은 우수 설계사의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더군요. 그녀는 설계사의 진짜 역할이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와 싸워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말이 이 시대 보험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녀의 사례 중 하나를 좀 각색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네? 한 고객이 특정 암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그 치료법은 약관에서 정한 표준 치료가 아니다 라면서 지급을 거절했어요. 아, 고객은 망연자실했죠. 그때 이윤아 지점장이 한 일은 단순히 민원을 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신 의학 논문을 찾아 번역하고 해외 보험사의 유사 사례를 수집하고 담당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이 치료가 왜 최선의 치료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몇 달간의 끈질긴 싸움 끝에 결국 보험사는 결정을 뒤집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말하는 싸워주는 설계사의 모습입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상품 설명서를 읽어주는 판매원이 아니라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에 내 편에 서서 법률팀과 맞서 싸워줄 전문적인 대리인, 그런 아군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 같습니다. 맞아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기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어선이 바로 담당 설계사입니다.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자, 규제 변화, 신기술, 업계의 위기까지 정말 많은 것을 다뤘습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당신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기사에서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팁으로 추가 납입 기능을 언급했던데 이게 그렇게 효과적인가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고전적인 비법이죠. 하하, 우리가 매달 내는 기본 보험료에는 설계사 수수료나 회사 운영비 같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내도 실제 적립되는 돈은 그보다 적죠. 네, 하지만 추가 납입으로 넣는 돈은 이 사업비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유하자면 기본 보험료는 비싼 통행료를 내고 가는 일반 차선이고 추가 납입은 통행료 없이 달리는 하이패스 전용 차선 같은 겁니다. 하이패스 차선이라니 비유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내 돈이 훨씬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거죠.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연금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재테크 관점에서는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자산을 분산 투자하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험 역시 당신의 전체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하나의 조각일 뿐이거든요. 네. 위험관리라는 원칙은 보험 상품 하나에 국한되지 않죠. 예금, 주식, 달러, 금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에 나눠 담는다는 건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나쁠 때는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의 가치가 오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자산들이 각기 다른 시장 상황에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시소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아, 시소 효과? 네. 이를 통해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의 보험 시장은 한층 더 복잡하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전쟁터가 될 겁니다. 새로운 규칙과 기술이 소비자에게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보험사의 생존을 위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죠. 이 복잡함 속에서 정보를 가진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될 겁니다. 핵심은 보험사와 당신의 관계가 더 이상 수동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건강 데이터, 추가 납입 같은 금융 습관, 그리고 어떤 설계사를 당신의 아군으로 선택하는지가 당신의 보험 경험과 재정적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험에 가입하는 시대를 넘어서요. 보험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AI가 반려동물의 사진을 분석해 보험료를 낮추는 사례를 봤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스마트워치가 수집하는 심박수, 수면 패턴, 운동량 같은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달 보험료를 할인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당신이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에는 당신의 보험료를 올리는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겠죠.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데이터를 공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건강할 권리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